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즉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정부가 유명무실한 대처로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를 하면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를 늘리고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모두 27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전세 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목표입니다. 1차 적용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2,400여 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문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해본 것은 그것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 임차인에게 경매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다른 사람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생기는 만큼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피해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정책적인 어떤 결론을 갖고 제가 제시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총괄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정부는 쭉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이 발생할 땐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은 국제법, 국내법 모두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을 거절했던 그동안의 입장과 180도 달라진 건데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변경된 건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외교 딜레마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전략이자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국산 무기의 나토 진출, 유사시 나토의 지원 사격 등을 두루 따지면 군사 지원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성의를 보였다, 미리 선물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공세 등으로 가뜩이나 영내 안보가 불안한 분위기에서 러시아와 관계 유지를 위해 전술적 모호함이 요구된다는 주장 역시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딜레마인지 전략인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정황이 최근 잇따라 드러난 만큼 공공연한 비밀을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우리 대통령실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국제질서와 평화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망하는 싱크탱크 토론회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우리나라를 교정국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데다 폴란드와 미국에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Russia is already sees South Korea as a combatant in the war. Korea is already bearing the brunt of Russian anger and animosity. 빅터 차 석자는 우리나라의 정책 충돌로 직접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 거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Through backbone NATO countries that are providing weapons to Ukraine.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if not the largest, stockpile of munitions of any country in the world. 또 북한이 이미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결정했고 우리와의 대화에 관심도 없다며 무기 지원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많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쟁 시작 뒤 36번째 지원으로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입니다. The package will include more ammunition for U.S. provided HIMARS, rocket systems, and anti-armor systems, as well as additional artillery rounds. 미국 언론은 이번 지원 발표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소총 총알부터 대형 포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 방문 첫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리 부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국방부장 임명 뒤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也就是要向外界展示中俄关系的高水平，表明加强两军战略协作的坚定决心。 리 부장은 양국 군대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신중하고 분명히 이행하고 군사협력과 군사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관계는 국가 안보 문제를 포함해 쌍방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위급 소통을 긴밀히 하고 양국 군의 교류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Координация наших усил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оказывает стабилизирующее влияние на обстановку в мире, способствует снижению конфлик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나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 모두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 양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초 총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하며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미국의 이 같은 반도체 독립 선언이 나온 뒤 약 8개월 지나 이번에는 유럽연합, EU가 뒤를 이었습니다. EU의 기존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이들 3자 간의 협의가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육성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특히 첨단 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의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총 430억 유로, 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서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EU가 반도체 생태계 자립을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간다 출신의 30대 여성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옥살이와 고문을 받았다며 2020년 일본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여성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했지만 지난달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항소 없이 한 달여 만에 이 여성을 난민으로 공식 인정하고 5년 기한의 재료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 처리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일본 내 지지부진한 성소수자 이해 증진법 LGBT 법안 추진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2월 기시다 총리의 비서관이 동성 결혼을 보기도 싫다는 혐오 발언을 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자민당은 LGBT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들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G7 の議長国としてやはりもう5月もう1ヶ月あるのっていうこんな時期になってまだ議論が進んでいないということ、私とても心配をしています。法務大臣としてですね、個別にコメントを申し上げることは現時点では差し控え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が、思いは共有しているつもりでございます。 다음 달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 일본 국민 64%가 동성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7 국가 대사들도 기시다 총리에게 입법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G7 의장국으로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 밖으로 커튼을 찢어 만든 듯한 밧줄을 내리고 뛰어내립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위태롭게 매달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시간으로 18일 낮 1시쯤 베이징 외곽에 있는 이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2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대피 인원은 71명. 그러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찍힌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당국의 발표나 대응을 비난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올렸다면 일단 차단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를 촉발했던 우르무치 화재처럼 부정적 여론 형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유명 보수 논객도 이런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됐습니다. 남은 건 사실상 당국의 통제가 먹히는 인터넷 매체들이 단순 사실관계를 전하는 영상뿐입니다. 화재 현장엔 경찰의 삼엄한 통제 아래 제한된 취재만 가능합니다.
대신 베이징시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초동 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住院部内部改造施工作业过程当中产生的火花，引燃现场可燃涂料的挥发物所致。 공안당국은 병원장 등 12명을 중대 책임사고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화재 경위 조사에 나서며 뒷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비하르주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평균 합계 출산율이 2명인데 이곳은 4.9명이나 됩니다. 가난한데 인구가 늘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ऊपर से यहाँ की जनसंख्या इस प्रकार बढ़ती जाएगी तो लिमिटेड रिसोर्सेस में जिस तरह से हम लोग को आगे आने वाले दिनों में बहुत सारा परेशानी उठाना पड़ सकता है.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노력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과 함께 종교적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मिलाते हैं उससे कि ये हमारे गॉड ने ये कहा है कि नहीं जी ये सब जो है ये मना है ऐसा नहीं करना चाहिए हालांकि ऐसा कुरान में कहीं भी नहीं है. 지난해 인도에서 모두 2,3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중반 14억 2,860만 명을 기록해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을 제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반이 30살 아래로 젊은 데다 출생률도 상당 기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압도적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생계 비용이 늘고 사회생활에 관심이 큰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中国的人口红利没有消失，人才红利正在形成，发展动力依旧强劲。 올해 세계 인구는 80억 4,500만 명, 오는 2080년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0년대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1년여 만에 딸 주회와 함께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계획된 시일 안에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제작이 완성됐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조만간 발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앞으로 정찰 위성 발사가 여러 차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 위성은 국가 주권에 속한다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확장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발사 시점은 오는 25일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항일 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혹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가 우선 거론됩니다. 한반도 문제 주도권은 북한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24 또는 25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발사체의 기술적 준비가 안 돼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계 조립을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발사하는 거는 체계 검증이 다 끝난 다음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지난 2021년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포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위성체를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2차례에 불과합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 하지만 지상국가의 송수신이 식별되지 않아 이마저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1호 군사정찰 위성은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개된 사진으로는 정확한 크기와 재원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육각기둥 모양의 중량이 300kg 이상이고 태양 전지판 4개가 펼쳐지도록 고안돼 크기도 훨씬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양전지셀을 보다 많이 접착을 해서 많은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화질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북한은 이 위성이 한미의 확장 억제력에 대응하는 군사적 억제력 제고 차원에서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정찰 위성을 이용해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부대의 이동이라든가 고정 물표도 있겠지만 항모단이라든가 이동하는 물체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핵심적인 것은 북이 갖고 있는 핵탄두든지 어쨌든 미사일의 정확성이죠.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북한은 지난해 12월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해상도가 군사용으로 쓰기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로 정밀 광학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 1호 군사정찰 위성의 성능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인터넷 뱅킹 등 전자 금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 이니세이프.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만 100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바로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특정 버전의 이니세이프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라자루스는 공격에 활용할 언론사 웹 서버와 명령 제어 서버를 순서대로 해킹했습니다. 특정 버전 이니세이프가 설치된 PC를 통해 이미 해킹된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이른바 워터링홀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는 해킹 조직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부 시스템이 장악돼 이른바 좀비 PC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라자루스는 언론사 8곳, 의료 바이오 기관 4곳, 국가 공공기관 3곳을 포함한 총 61개 기관의 207대 PC를 해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킹당한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라자루스가 재작년 4월부터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이 워터링홀 공격 기법을 접목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었던 그 위험성이 확인된 해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해킹으로 자료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없고 해킹당한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은 보안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피싱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1개꼴로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판매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런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이 같은 판매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 사이 판매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명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글을 24시간 감시하는 1호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2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각종 마약 범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판매글들을 차단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베트남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가 싣고 부두를 빠져나갑니다. 트레일러에서 꺼낸 화물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애초 목적지로 신고한 경남 양산이 아니라 창원 방향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화물칸에 올라 포장을 벗기니 일단 수입 신고한 대로 합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합판을 빼내자 숨겨둔 국산 담배가 드러나는데 모두 15만 갑입니다. 바닥 부분에는 정상 합판 3장을 깔고 그 위에 특수 가공된 합판 60여 장을 쌓은 후 적청된 합판의 빈 공간에 담배를 은닉한 다음 같은 일당이 같은 시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여행용 가방이라고 신고한 환적 화물도 세관이 확인했는데 역시 국산 담배 25만 갑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현지에서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싼 소매 가격에 확보한 담배여서 하나가 걸리더라도 큰 이익이 남는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같은 조직인데 시차를 거의 하루 두고 물건 들어온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자기들은 돈이 많이 남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물량 공세 느낌도 있었고요. 일당은 담배 보관용 창고를 계속 옮기고 허위 진술을 담은 SNS 대화 기록을 남기는 등 수사 상황에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앞서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한 담배 30만 갑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거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풀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2020년에 적발한 담배 60만 갑 밀수에도 이번 사건 총책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더해 담배 130만 갑, 시가 60억 원 상당입니다. 세관은 일당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압수한 담배 40만 갑은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8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2021년엔 2조 8,6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1조 5,300억 원으로 적자 자체는 이어졌지만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한층 나아진 셈입니다.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로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 역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에 근접했습니다.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1, 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과제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1위와 2위를 과잉 진료 논란이 큰 도수치료와 백내장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누수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도수치료와 같이 이제 과잉 진료에 우려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려서 수요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비급여 항목들이 실손보험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 항목과 관련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과잉 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프랑스 칸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6회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서 몸값이 장편 경쟁 부문 각본상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드라마와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시리즈에 드라마 마더가 경쟁 부문에 오른 적은 있지만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스트 시리즈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9편의 작품과 경쟁한 몸값은 한국 드라마와 국내 OTT 최초 칸 국제시리즈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각본상을 수상한 전우성 감독은 매우 독특한 컨셉의 작품을 알아봐 주셔서 영광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내 OTT 티빙의 몸값은 서로의 몸값을 흥정하던 악인들이 재난 상황을 맞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서스펜스 드라마로 지난해 10월 공개됐습니다. 이충영 감독의 14분짜리 동명의 단편 영화를 6부작으로 확장한 작품으로 진선규, 전종서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성매매와 장기매매 등 사회적 문제와 원테이크 촬영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몸값의 이번 수상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을 거듭 인정받게 됐습니다. 칸 하면은 우리 콘텐츠로서 영화를 떠올리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토종 OTT의 드라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세계적으로 장르물의 경우에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K 콘텐츠로서 드라마가 이제 칸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칸 국제 시리즈에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종이달과 시즌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 티빙 아일랜드도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K-팝과 영화에 이어 한국 드라마도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의 도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